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버질 반 다이크. 그는 1991년 7월 8일 네덜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브레다에서 네덜란드인 아버지와 수리남 출신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리남. 유명한 네덜란드 선수들의 출신지를 보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수리남 출신이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리남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루드글리트, 프랑크 레이카르트, 클라렌스 셰도르프, 에드가 다비즈, 패트릭 쿨루이베르트,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조르지뉴 바이날둠, 버질 반 다이크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을 나열했을 뿐이지 사실 찾아보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수리남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와 엮이게 되는 것일까? 이는 역사적인 이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인들을 필두로 네덜란드, 포르투갈,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기아나 지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후 영국 네덜란드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영국은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브레다 조약. 이 조약을 통해서 기아나 지역은 네덜란드령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1975년 11월 25일이 되어서야 네덜란드로부터 분리독립을 하면서 국호를 지금과 같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리남은 네덜란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현재까지도 네덜란드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죠. 오늘날 수리남의 30% 이상이 네덜란드에서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양국 간의 관계는 밀접하다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네덜란드에 수리남 혈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 반다이크는 어린 시절부터 동네 어디서든 가리지 않고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월요일도 축구, 화요일도 축구, 주말이면 아침부터 나가서 축구. 이와 같이 머릿속에 축구만 가득 담아두고 지내던 그는 동네 아마추어 클럽팀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팀은 브레다와 파트너십을 맺고는 있지만 프로팀 산하의 전문적인 축구팀은 아닌 그저 아마추어 축구팀이었죠. 하지만 코치들도 있고 브레다 주변에 있는 팀들이 참가해 매주 토너먼트를 펼쳤기에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의 치열함 그리고 순수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 주말마다 크루이프 코트에서 미니 5대5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기면 경기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고 지게 되면 맨뒤로 가서 다른 팀들의 경기를 지켜봐야만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평화롭게 축구를 즐기며 오늘도 어김없이 운동장에 들어서는 반다이크.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유소년 팀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브레다 유소년 팀이었죠. 상냥한 목소리로 함께했던 우리 코치들과는 달리 운동장에 도착하자마자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선수들에게 고함을 질러가며 열정적으로 코치하는 모습을 보고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에게 부탁을 하죠. 엄마, 아빠, 저 브레다에 들어가고 싶어요. 곧바로 아빠의 손을 잡고 브레다 유소년 팀에 찾아가 트라이얼을 보고 난 뒤 일주일 후에 아버지의 추천을 받아 빌럼에도 입단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당시 아버지의 생각에 브레다는 프로팀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빌럼은 리그 2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스 리그 티켓도 따냈던 경험도 있고 더불어 브레다에서 차로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리의 빌럼은 충분히 이점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팀 모두 입단 테스트를 보았지만 그에게 합격 통보를 해준 건 지역 프로팀이 아닌 빌럼이었습니다. 팀의 다른 소년들과 달리 운동신경이 탁월하고 빠르고 또한 수비적인 능력이 벌써부터 남다르게 느껴진다 라는 유소년 팀들의 스카우트들의 평가에 따라 브레다와 달리 곧장 합격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훌륭한 잠재력을 지녔다는 내부 평가와 함께 빌럼에 합류한 반다이크와 새로운 유소년 팀 감독이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얀 반룬. 그 시점으로부터 9년간 빌럼에서 코칭했던 그는 반다이크의 어린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상대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낸 공격수는 없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그 누구보다 뛰어났고 적절한 순간에 상대편으로부터 공을 빼앗을
수 있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위치 선정이 대단한 선수였죠.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있었지만 직관적으로 어떻게 수비를 해야 하는지 아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가 너무 태평스럽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때때로 몇몇 코치들은 그가 게으르다는 생각까지도 하곤 했죠. 지금 우리가 반다이크에 대한 평가를 내는 것과 당시 유소년팀 감독이 평가를 내린 것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네요. 이와 같이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 어느덧 주장완장까지 차게 된 반다이크. 하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1군팀 승격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소년팀에서는 그가 이미 성인팀 레벨에 올랐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지만 클럽 내부에서는 그와 프로계약을 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들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성인팀 훈련에 합류라도 시켜줬어야 했지만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이는 빌럼의 태도는 반다이크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죠. 도저히 이곳에서는 1군 데뷔는 힘들 것이라 판단한 그는 2010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던 흐로닝언으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TMI. 빌럼 시절 그의 실력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었지만 수비수로서 키가 자라지 않아 고민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7살이 되던 2008년 여름 갑작스럽게 18cm가량 자라게 되어 현재와 같은 신체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갑작스럽게 성장한 탓에 무릎도 불안정하고 사타구니 문제도 생겨 6주가량 재활치료를 받았었다고 하네요. 더불어 당시 빌럼의 성인팀 감독이었던 그로넨 디유크는 후에 반다이크를 1군팀에 올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밝혔었습니다. 제가 2009년 팀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버질은 19세 이하 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강등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유스 경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19세 이하의 재능 있는 선수들이 몇몇 있다고만 들었었죠. 하지만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린 선수를 기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죠. 만약 1군팀 상황이 좋았었더라면 반다이크는 흐로닝언이 아닌 빌럼에서 프로 데뷔를 할 수 있었겠죠. 다시 돌아와 흐로닝언에 입단하게 된 반다이크는 어머니와 떨어져 처음으로 혼자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 팀에 적응할 시간뿐만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홀로 생활하시게 된 어머니가 걱정이 된 것이죠. 어린 시절 아버지는 버질의 손을 잡고 매주 훈련장에 데려다 줄 만큼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점차 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가정에 소홀해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아예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놓여졌을 때 곁에서 지켜주지 않고 3명의 아이들을 두고 떠나버린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반다이크는 유니폼 뒤에 아버지의 성을 따라 적는 게 아닌 이름 버질을 새겨넣게 되었죠. 반다이크는 홀로 가정을 책임지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훈련이 없는 날에는 설거지를 통해서 용돈을 벌어나갔습니다. 식당에서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축구가 아닌 그릇을 더 닦아야 한다며 진담반 농담반식으로 말을 건넸지만 반다이크는 프로 데뷔라는 꿈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설거지도 그리고 훈련도 열심히 해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운이 좋게도 반다이크의 단점과 장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줄 수 있는 유능한 코치가 흐로닝언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딕 루킨. 반다이크를 보게 된 순간 그의 선천적인 피지컬과 함께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이 보였다 합니다. 가끔 그는 상대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내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빠른 발로 만회하긴 했지만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단점을 줄여야만 한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우리 팀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을 때 미드필더와의 간격을 지나치게 넓힌 상태로 임하다 보니 그 공간을 잘 이해하며 포지셔닝을 가져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그가 경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단점들이 많이 보완된 것을 알 수 있었죠. 훈련장에서 냉정하게 선수의 단점을 말해주는 코치 덕분에 반다이크는 빠르게 성장해 나가 2011년 5월 데나으와의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하며 그토록 바라던 프로 데뷔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똑같이 데나우와 유로파 플레이오프전에서 만나게 되었을 땐 득점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를 세컨톱 위치에 출전시키게 되었죠. 평생 수비만 해왔던 버질이다 보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홀로 2골을 넣어버리며 팀 승리에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감독과 코치 입장에선 힘든 상황이다 보니 반포기식으로 투입시켰던 그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으며 자신의 포지션이 아님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감명받게 되었죠. 그의 적극적인 태도가 경기를 바꿔놓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다이크가 누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그와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이미 그는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더군요. 그의 프로에 갓 데뷔한 어린 선수였지만 자신의 롤모델로 여겼던 바르셀로나의 피케를 보며 그곳에서 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릴 적 호나우지뉴를 보며 축구를 시작하고 프로 데뷔할 때쯤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어린 나이에 주전 자리를 차지한 피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기에 지금도 가슴 한켠에는
바르셀로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11-12 시즌 팀에서는 그의 잠재력과 실력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를 높게 평가하여 본격적으로 주전 자리를 보장시켜 주었습니다. 시즌 초반 3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한 것을 제외하면 리그 27라운드까지 전경기 출전하며 네덜란드 리그에 빠르게 적응을 맞춰 나가고 있었죠. 그동안 출전에 목말라 있던 그에게 있어 최고의 시즌을 보내나 싶었는데 인생은 행복만 안겨다 주지는 않죠. 그간 훈련장에서 복통이 조금씩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참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었기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몸 상태가 더 좋지 않을 때에는 감기 몸살인가 보다 하면서 가볍게 생각하며 이번에 찾아온 주전 자리를 놓고 싶지 않아 진통제를 먹어가며 경기에 출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도중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고 말았죠. 급하게 동네 병원을 찾아가 증상을 말해보았지만 도통 원인을 찾지 못해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고 그 사이 고통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님은 브레다에서 급하게 아들의 집을 찾아왔고 황급히 아파트 문을 열어 그의 상태를 보았을 땐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재빨리 구급차를 불러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맹장염, 복막염, 신장염 등등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며 곧바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여전히 그의 몸 상태는 죽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그는 병원에서 유언장을 적어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저는 아직도 그 침대에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튜브가 매달려 있는 것뿐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계속해서 핑핑 돌기만 했을 뿐 살아있는 게 맞는지 의심될 정도였죠. 생애 처음으로 축구가 부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이죠. 어머니와 저는 항상 신에게 기도하고 이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어느 순간 저는 유언장을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유언과 관련해 말하고 싶지 않았었겠지만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이때 너무나도 힘들었었기 때문에 챔스 토너먼트, 리그 우승 경쟁, 대표팀 경기 어느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합니다. 생명을 앗아갈 뻔했었던 시련이 지나가게 되고 무려 100일간 이탈했었던 그의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15kg이나 빠져 있었고 근육량도 현저히 줄어 그렇게 큰 신체 조건을 자랑하던 그가 조그마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끔찍한 시련이 지나가게 되자 이제 그에게 더 이상의 걸림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12-13 시즌 다시 레귤러 멤버로 복귀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 2경기를 제외하고 전경기 출전, 완전한 몸 상태임을 입증하게 되죠. 193cm의 훌륭한 피지컬과 함께 빠른 스피드, 감각적인 수비 능력, 그간 지적받던 수비 포지셔닝이나 판단 능력까지 모조리 자신의 장점으로 발전시킨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다이크는 다음 단계로 네덜란드 상위권에 속한 팀으로의 이적을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아약스, 페예노르트, 아인토벤으로부터의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 왜 관심이 없었는가 되짚어보면 2012년 네덜란드 21세 이하 팀의 부름을 받고 출전하게 된 이탈리아 팀과의 친선 경기, 반다이크는 블린트와 함께 짝을 이뤄 출전했지만 이탈리아의 빠른 공격수들의 침투를 전혀 막아내지 못했고 3-0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국에서 펼쳐진 이탈리아 팀과의 친선 경기였기 때문에 많은 스카우트들이 참관했지만 참담한 경기력을 보이며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다이크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스코틀랜드의 강호 셀틱. 리그 경기 때마다 네덜란드로 스카우트를 보내 반다이크의 기량을 확인하고 있던 그들은 그가 이적할 기미가 보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이적료는 200만 유로. 셀틱 스카우트 눈에는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고작 이 금액에 나온 게 놀라 많은 팀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앞서 친선 경기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탓인지 어느 팀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아니 우리 기준엔 최고의 선수인데 왜 이런 반응이지? 혹시 문제가 있나? 걱정을 했으나 자신들의 판단력을 믿고 그를 데려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 설거지와 축구를 겸하던 브레다의 어린 소녀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실력을 입증시켜 축구 인생 처음으로 유럽 최고의 선수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네덜란드를 떠나 스코틀랜드로 향하게 된 그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마주하게 될까요?